안녕하세요. 엄지 작가와 고전 읽기 햄릿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까지 우리 햄릿의 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피리어가 죽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오피리어의 죽음 이후에 햄릿은 아버지가 아니죠. 왕이 영국으로 보내죠. 그죠? 영국으로 보냈는데 가까스로 이제 다시 이 덴마크에 돌아왔고요. 오피리어의 죽음을 아주 우연히 그 무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는 우리 오피리어의 오바 레어티즈와 이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레어티즈 입장에서는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고요. 또 자신의 여동생까지 어찌 되었건 죽게 되었으니까 분노가 극에 달하라고 이 햄릿 역시도 연인 오피리어가 죽은 거니까. 근데 연인이라고 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네. 연인이 될 뻔한? 사랑을 구애했던 그 오피리어가 죽었으니까 그 충격으로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레어티즈랑 햄릿이 겨루는 장면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누가 이처럼 슬픔을 요란스럽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 슬픔의 구절을 들으면 유성들에게까지 마술을 걸어서 놀라 어리빠진 청중들처럼 그들을 멈추겠구나. 이 사람은 나, 덴마크의 왕 햄릿이다. 악마가 네 영혼을 앗아가길. 자네, 기도를 잘못했네. 제발 내 목에서 손을 치우게. 내 비록 격정적이거나 경솔한 성품은 아니지만 내게도 위험한 데가 있으므로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이 손을 치우게. 저들을 떼어놓아라. 햄미사 신사분들! 저하 고정하십시오. 그래, 이 주제라면 나는 그자와 싸우겠네. 내 눈썹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오, 내 아들아, 무슨 주제 말이냐? 저는 오피리어를 사랑했습니다. 4만 명의 오라비 사랑을 다 합쳐도 내 사랑의 양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자네는 그녀를 위해 뭘 할 수 있나? 오, 걔는 미쳤다. 레어티즈가. 제발 그를 그대로 내버려둬. 정말이지 자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라. 울 테냐, 싸울 테냐, 단식할 테냐, 사지를 떼어낼 테냐, 식초를 마실 테냐, 식초는 왜 마시? 악어를 먹을 테냐. 햄릿 지금 되게 진지해요. 식초 놀랍네요. 미안하다. 자, 계속 할게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자네 여기 킹킹. 울려고만 왔나. 그녀의 무덤에 뛰어들어 나를 무색해 하려고 왔나. 산채로 그녀와 매장되어 보라. 나 또한 그리하겠다. 산들을 운운하면서 짓거린다면 수백만 에이커의 흙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이것의 꼭대기가 불타는 태양에게까지 솟아올라 불붙게 함으로써 높은 오사산을 일개의 사마귀로 만들게 하자. 아니, 자네가 호언 장담한다면 나도 자네만큼 씨부렁거릴 수 있어. 이는 순전히 광증 때문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발작이 그에게 위력을 발휘하길 바라겠지만 곧 안비둘기가 황금빛 쌍둥이 새끼를 까놓을 때처럼 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는 곧 고개를 떨어뜨리고 잔잔해질 것이오. 내 말 좀 들어보게. 자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난 언제나 자네를 사랑했다. 하나,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네. 허큘리즈가 제 아무리 호통을 쳐도 고양이는 야옹거리며 개는 지저대는 법이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웃음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킹킹 우는 게 너무. 이 킹킹이 원래 원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게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 대사가 되게 드라마틱하죠. 맞아요. 오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킹킹일 것 같아요. 왕을 농담 삼아 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식초 마시는 거는 무슨 무한도전 벌칙 같네요. 근데 식초가 독성이 있었나 이 당시에? 있어요. 엄청 원액 그대로 먹으면 못 먹어요. 지금의 식초는- 식초가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이제 희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독한 거죠. 그럼 난 궁금한 게 빙초산 같은 햄릿은 그런 맞아요. 거구나. 그런 느낌. 햄릿은 그럼 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악어도 먹고. 나 악어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살아있을 때 잘하지. 오피리어 살아있을 때 이렇게 그쵸.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너무 놀랐고 왜냐하면 햄릿은 오피리어가 죽은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피리어 무덤을 보고 너무 격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저 이거 너무 웃겼어요. 이제 햄릿이 처음 저희가 읽어드렸던 대목에서 레어티즈한테 덴마크의 왕 햄릿이다. 자기가 이렇게 왕이라고 밝힌 게 처음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본인이 뭔가 결심을 한 건가? 갑자기 왜 이럴까? 근데 어쩌면 영국으로 지금 햄릿을 그 왕이 보냈잖아요. 네. 보내면서 그 편지에 죽이라고. 그죠? 그러면 앞에서는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장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정당방위해야 되니까. 아, 정당방위. 네, 네. 아까 쉬는 시간에 쓰리 얘기하신 대로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기 전까지는 자기 아빠의 일, 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 일이 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아, 거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비장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진짜 나서고 행동에 나설 때. 맞아. 그래서 그 영국으로 보내는 지금 숙부 왕의 서신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제 대단한 결심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은 그야말로 죽느냐 네, 사느냐죠.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보는 오막에서도 죽음은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거고 늦게 오나 천천히 오나 다 오는 거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그 서신이었던 것 같네요. 자기의 죽음. 그러네. 아버지의 원한 복수보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더 긴박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생각하죠. 이 대사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레어티즈, 오빠인 레어티즈가 슬퍼하니까 4만 명의 오라비 사랑을 다 합쳐도 제 사랑의 양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뭐, 너 같은 거 100돈 줘도 안 가져. 막 이런 그 개그가 현대적인 여기서. 대사 같은. 그렇죠. 네. 근데 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죠, 뭔가. 그녀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햄릿에게 지금 이런 웃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햄릿이 앞에서 오피리어를 정말 사랑해서 뭔가 어떤 제스처를 해다든지 그 여자를 배려했다든지 그런 게 보였다면 덜 웃기지 않았을까? 더 같이 심각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의 복수를 결심하면서 오피리아한테는 수녀원으로 가라. 정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폴로니어스가 오피리아의 아바인데 햄릿이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1도 없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는 것이 이거사 햄릿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러고는 자기 분노의 치밀어 올라가지고 레어티즈한테 이렇게 말할 때 햄릿이 정말 이제 갈 때까지 몰린 거죠. 궁지에 정말 몰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어티즈랑 햄릿이랑 본격적으로 결투를 하게 되죠. 그 부분 우리 한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이제. 저희가 사막에서 먼저 왕과 레어티즈의 아버지 폴로니어스의 복수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햄릿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를 대신하여 제거해 줄 수 있는 레어티즈가 나타난 셈이죠. 그래서 결투를 하면서 칼 끝에다 독약을 바르겠다고 레어티즈가 그랬어요. 근데 그 독약은 너무 강하여서 어떤 약초를 가져와도 살릴 수 없는 약이며 자기가 대결을 해서 이 상처가 조금만 나도 햄릿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은 더져서 혹시 이 플랜이 실패할 수 있으니 그럼 플랜 B를 만들겠다. 자기가 잔에다가 와인을 부어놓겠는데 거기도 독약을 넣겠다. 그래서 햄릿이 이제 목이 마를 때 그걸 마시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죽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햄릿은 그 결투를 받아들여서 레어티즈와 결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중 장치였네요. 플랜 A, 플랜 B. 그렇죠. 네. 근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투 장면에서 왕비가 죽게 되죠. 그 독주를 대신 먹은 거죠. 대신까지는 아니죠. 모르고 먹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햄릿의 엄마가 죽게 되고 그다음 결투 칼씨는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왕이 햄릿에게 먼저 3점을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구경꾼들과 심판이 있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도 1타도 햄릿, 2타도 햄릿. 근데 마지막 3타에서 레어티즈가 햄릿에게 약간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독약이 스며들게 된 거죠. 그러면 오피리어의 오빠 레어티즈의 칼에 맞아서 오늘 네. 햄릿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왕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왕은 햄릿이 자꾸 1타도 이기고 2타도 이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빨리 플랜 B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이 잔을 좀 마셔라.
근데 햄릿은 나 이걸 마치고 마시겠다. 그러다가 그걸 보고 있는 왕비가 자기가 목이 타서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시려고 하는데 왕이 그거 마시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저 마셔야겠습니다. 왕비를 마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를 하게 된 거였는데 왕비가 쓰러지죠. 여기 누군가 이렇게 흉기를 저지른 자가 있다. 나는 독살되었다. 어. 외치고 죽죠. 근데 이제 왕비가 밝히죠. 그게 아니라 저 독주 때문에 그런다. 그때 이제 레어티즈가 밝히는 거죠. 근데 이미 레어티즈도 그때는 햄릿한테 칼을 베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싸우다 칼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독약이 묻은 칼에 레어티즈도 끌리게 되고 둘 다 독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레어티즈가 죽기 전에 다 고백을 하죠. 이거는 모두 왕이 꾸민 흉계였어. 우리 서로 용서해 주기로 합시다. 그러면 결투를 하던 햄릿, 레어티즈 죽고 엄마인 그 왕비 죽고 그 왕은 감옥 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햄릿은 참을 수가 없죠. 그 독약이 든 칼로 왕을 찌르죠. 아 맞아. 그렇게 해서 다 다, 죽게 되는. 정말 다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호레이쇼만 네. 살아남았고 이 호레이쇼가 햄릿의 마지막 유언 포틴브레스에게 왕위를 물려줘라고 했던 사실을 전해주면서 극이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햄릿이 끝나고 포틴브레스 얘기가 또 재밌잖아요. 네, 아까 우리 장님이 포틴브레스는 포틴브레스가 왕이 되는 것은 이 유령 햄릿 아빠의 카르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우연을 얘기해 주실래요? 이게 그 오피리어의 무덤에 갈 때 그 무덤 일꾼한테서 이제 얘기를 들어요. 포틴브레스 지금 아까 한이님이 설명해 주셨던 노르웨이에도 지금 포틴브레스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수구가 된 상태에서 왕자가 있었고요. 그 지금 덴마크에도 선왕의 이름이 뭐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햄릿 그냥 아빠는 유령. 이름이 없고 그냥 그러고 유령. 보니까 햄릿 아빠는 이름도 없네. 선언. 혼령 이름 굳이 얘기하면 혼령. 훌륭. 홀령의 아들 햄릿 왕자가 있는데 여기도 수구가 지금 왕이 된 상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제가? 네. 지금 이 포틴브레스 왕자가 이 덴마크의 왕이 되는 것은 이 홀령의 카르마, 햄릿의 아빠의 업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알게 된 게 그 오피리어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 일꾼이 포틴브레스 왕이 그 선왕한테 유령한테 죽임을 당한 날 그리고 그 포틴브레스 왕의 것이 햄릿 것이 됐을 때 그리고 햄릿이 태어난 날 이게 같은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햄릿이 죽은 날 포틴브레스 왕자가 지금 여기 덴마크에 우연하게 오게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그 덴마크의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왕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왕으로서 했던 행위의 그 업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다 갚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노르웨이의 왕이었던 포틴브레스랑 우리 햄릿 아빠가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어찌저찌 결론은 노르웨이의 왕자인 포틴브레스가 덴마크의 왕이 되는 것으로 햄릿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국 처음에 전쟁을 했던 햄릿 아바의 어복 카르마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잠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정말 햄릿이 그 레어티즈의 칼에 죽었나 이거 찾다가 잠시 우리 장님은 글이 더 편한 사람. 목소리도 되게 좋으신데. 장의 의견대로 하면 극이 어떻게 보면 화해로 마무리되는 거네요. 젊은 레어티즈와 햄릿이 죽지만 서로 화해하고 여기서 왕권 다툼이 더 이상 없이 포틴브레스에게 넘어가는 건 선왕의 업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평화로운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각자 개인에게는 불행인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화해 이런 메시지를 셰익스피어가 넣으려고 했을까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그걸 찾아볼 수도 비극이 있겠네요. 아니었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 레어티즈도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한 거고 포틴브레스 왕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영토를 찾고 싶어서 쳐들어오려고 했잖아요. 노르웨이 덴마크로 그걸 복수를 한 거고 어쨌든 햄릿도 숙부를 죽인 거고 결국은 모두 죽는 걸로 끝났지만 각자의 개인의 복수는 다 됐구나. 한 큐에 해결했네요. 이 그 문학동네 맨 뒤편에 이 옴기니의 말에도 이제 어제 봤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비극의 궁극적인 힘은
신상 필벌을 말하는 시적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햄릿의 비극 세계에서 악이 결국 필멸함으로써 시적 정의의 일면이 실현되지만 선 또한 필멸함으로써 시적 정의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뭔가가 발동이 돼버리면은 그 장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죄 없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처단되기 때문에 햄릿의 비극성은 악의 제거에는 선의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데 있어서 기존의 그런 뭔가 그죠? 권선징악의 느낌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면으로 끄떡끄떡했는데 햄릿을 선으로 봐야 되나? 이 생각에는 조금 퀘스천이 있었어요. 근데 오피리어나 네. 어찌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네. 희생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일어나면 악만 처단하는 그 느낌은 없고 어쨌든 뭔가가 분란이 생기면 같이 이렇게 멸하는 그런 느낌을 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고 봤던 기억이 났어요. 그게 현실에 가까운 것 같네요. 악과 선의 기준은 좀 애매하지만은 네. 한쪽을 제가 안 돼요. 깔끔하게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는 네. 거는 흔한 그거는 것만 도려낼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꼭 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너무나 뭐랄까 이 자기 선왕 유령이잖아요. 사실. 유령 이름도 없는 유령이 너무 뭐랄까 이상화돼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숙부는 진짜 무슨 뭐라고 했지? 여기 되게 뭐 신화적인 인물을 갖다 놓으면서 아폴론의 사티루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갖다 놓은 걸 보면 아빠를 너무 미화해. 신격화인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네. 받아들일 만한 장치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기본값을 딱 이쪽을 완전 선으로 놓고 봐야 이 악에 대항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책으로 보자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책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그 선왕의 이야기도 보면 저도 아까 맨 처음 일막에 보면 동생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엄청 나쁘게 말하잖아요. 계속 세뇌시키잖아요. 약간 스스로 얘기해요. 나의 품성에 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웃기고 진짜 그래서 그쵸 그런 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선악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죠. 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뭔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요. 오마게. 이 앞부분에 그 무덤 일꾼들이 하는 얘기 재밌지 않았나요? 그쵸. 오피리어가 이제 네. 오피리어가 죽고 이제 무덤에 묻으면서 일꾼들이 무덤을 파는 일꾼들의 대화 너무 재밌었고 한이 그 무덤 당시 무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5막 1장에서 무덤 일꾼과 동료들이 일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무덤 일꾼이 오피리어 관을 묻을 무덤을 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존에 다른 사람이 묻었던 무덤인데 이 시대에는 무덤을 그러니까 재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무덤을 파내고 다시 이제 거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는 뭐 경제적인 이유 또 뭐 바이러스도 많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체를 묻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근데 또 한정되어 있어서 무덤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묘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셰익스피어 묘비명에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선한 친구여 제발 부탁이니 여기 묻힌 흙을 파내지 마오. 이 돌들을 그대로 두는 자에게 복이 있고 내 유고를 움직이는 자에게 저주 있으리.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무덤을 파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자체도 묘비에 이런 일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때 지나가던 햄릿과 호레이쇼가 이 무덤지기를 보면서 누구의 무덤을 파고 있냐라고 묻게 되거든요. 근데 오피리어가 묻은 무덤이 예전에는 왕의 어리광제였던 요릭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요릭의 해골을 주는 거예요. 햄릿에게. 그러니까 햄릿이 이제 지난 추억에 잠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햄릿을 수천 번 업어주고 입을 맞추고 주변을 다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익살꾼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해골로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죽음을 정말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잘난 법률가라든지 두껍게 화장을 한 귀부인이랄지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 시저 황제까지 결국 이렇게 다 해골의 모습이 돼서 진흙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
햄릿이 해골을 들고 있는 동상도 많이 있고 이제 뭐 예술가들은 해골과 옆에 시계를 두고 또 옆에 꽃을 둬서 시기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꽃은 시들고 이제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예술로 표현해놔더라고요. 이게 다 햄릿에서 나온 작품이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시종일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 되게 재밌었는데 구더기 먹는 데는 유일무이한 황제지요. 우리는 살찌려고 다른 생물들을 살찌우고 우리 자신을 살찌워서 구더기에게 바치죠. 살찐 왕이나 여인 거지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 동류의 음식 두 가지 음식이 되지만 한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구더기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는. 구더기 식탁에 오르게. 그 옛날에 그런 농담 있었어요. 뭐죠? 산에 올라가는 거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아? 이 맥락에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안 좋게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죽어서 구더기가 돼서 또 구더기 식탁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나무건 인간이건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썩어서 없어져서 이게 거름이 되기 때문에 또 다음 후대 생명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무덤을 파내고 누군가의 무덤을 파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시체를 놓고 이것도 되게 지금으로서는 그죠.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무덤 돌을 그대로 놓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도 그렇게 싫었을까. 죽으면 어차피 의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은 했는데 조금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톨스토이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호평을 남긴 팸플릿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조지 오웰이 그 톨스토이의 팸플릿을 반박한 글이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대충의 글자만 이야기하면 톨스토이는 이렇게 자기 시대에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칭송받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독일에서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대요. 그리고 괴테마저도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시인이자 예술가라고 칭송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평가다라고 생각한 거죠. 과대평가됐다. 대체로 그는 경박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술가도 아니고 시인이라고 볼 수도다. 이렇게 한 거죠. 단지 그의 장점이라면 장면을 화려하게 재밌게 구성하는 능력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지 오웰은 하지만 톨스토이의 팸플릿은 톨스토이가 안나 가레니나나 죄와 벌을 쓴 작가가 아니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또다시 호평을 했는데 그러면 조지 오웰이 보기에는 톨스토이는 200년 넘도록 이렇게 대중에게 사랑받고 살아남은 문학작품에 대해서 이유를 해명하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박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풍부한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예술작품이라고 조지 오웰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생함, 즐거움을 톨스토이는 싫어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셰익스피어의 문구를 인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있을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많은 극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면들이 한 장면은 꼭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생생하고 현실과 맞닿이고 또 그러면서도 극적이고 그리고 문장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남겼는데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 읽은 건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햄릿 정도 읽은 건데 이 한 작품만 읽어도 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문구들도 많고 또 그 상황 몰입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굳이 톨스토이보다는 조지 오웰의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생생함, 또 재미 이런 거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셰익스피어 비극 희극 어렸을 때 영작으로 다 읽잖아요. 네? 그렇죠. 아썰의 모르겠는데요? 아즈님 읽으셨어요. 네, 그 옛날에 산문으로 나온 어린이 책이 아직도 명작집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첼시 예전에도 램이라고 네. 남매가 쓴 글이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도 많이 읽어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5대 2극, 4대 비극 다 읽으라고 이렇게 해서 읽었을 때 그때도 물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드라마 같은 느낌을 재밌게는 읽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약간 톨스토이류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계속 약간 느꼈던 게 되게 정말 오히려
희곡으로 낭독으로 만나면 그 뭐랄까 와닿음이 그게 훨씬 더 와닿는 책이고 그 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죠, 우리가 혼자 책으로 읽었으면 확실히 또 이만큼의 감동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사실 4대 비극 뭐 이렇게 해서 읽을 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일용서 거 다시 봤더니 거긴 다 그냥 산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확실히 이 느낌이 안 나니까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게 좀 되게 어렵겠다.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 저도 그 읽은 게 다였으면은 그냥 햄릿은 이랬고 뭐 톨스토이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읽어봤으니까 이랬고 하고 이제 그 상태로 그냥 딱 결정을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문학 작품이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 속에서도 엄청난 걸 찾을 때가 있고 되게 대단하다고 해서 봤는데 나한테는 좀 그럴 때가 있고. 근데 그 경박하다라는 그 문구가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긴 해요. 뭐 식초를 마실 테냐, 악어를 먹을 테냐, 나도 자네만큼 씨부렁거릴 수 있어. 뭐 4만 명의 오라비 사랑을 다 합쳐도 그래 이런 생각 그리고 굉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톨스토이를 읽진 않았는데 왠지 그 사람은 되게 농부, 요즘 그 해전체에 되게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지향점이 있었던 사람이고 좀 어딘가 진지하고 이 러시아 특유의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색이기도 하겠죠. 그쵸. 러시아 문학과 영국 네. 문학의 차이. 러시아 문학 보진 않았지만 멋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오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이런 거 왠지 언젠가 한번 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네. 그런 분위기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농구에 대한 애정이 네. 되게 많아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이반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 되게 교훈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농촌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아마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되게 시시한 노름처럼 맞아요.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톨스토이 단편집 보다가 지하철역 끝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덜컹해서 봤는데 껌껌한 데까지 가서 돌아온 적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취향이 핸드폰 보다가 지하철을 놓친 적은 있지만 톨스토이 보다가 모란역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여기서 삶의 생생함은 무덤 앞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입장이 햄릿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내일이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고민하잖아요. 막상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칼을 드는 것처럼 이 무덤도 다시 파내도 내일은 아니에요. 내가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고 되게 파편적인 근대의 현대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모두를 총괄해가지고 내가 진지해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 이웃이 죽어도 어떻게 하지만 나는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생이니까 그런 단면을 햄릿 우리 셰익스피어가 되게 생생하게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톨스토이 같으면 경건하게 모든 시과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농담하면 완전히 그야말로 악이죠, 악. 땡땡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네,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햄릿을 가지고 셰익스피어의 도전 시작을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 읽을 책이 많잖아요. 그죠? 톨스토이도 그렇고 도스토옙스키도 언젠가 읽을 거야. 읽을 거고요. 셰익스피어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3부 가지고서 이 햄릿의 즐거움 다 전해드릴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문적인 뭐 비평,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저희가 재밌게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햄릿 직접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